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의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문정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 책임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원익 부대표님의 발표 내용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문정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문정 교수입니다. 앞에서 박원익 부대표님이 좋은 사례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제가 이 앞에 1부에서 이제 유튜브 보면서 어떤 댓글들이 올라오나 뭐 이런 것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술, 포용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나, 이 오후에 약간 졸린 시간에 유튜브에 오셔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실 정도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회가 조금은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문제의식이 그래도 있는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접속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본인이 꿈꾸는 멋진 세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나누는 주제는 사실은 기술이 과연 사회를 어떻게 변하고, 오늘 저희 2부 주제가 기술이 더 높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이뤄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은 아니요인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약간 단호박이라고 하나, 약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과연 기술로 인해서 어떤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지고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술을 생각해 보면 기술이란 것 자체가 추구하는 게 효율성, 편리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효율성이란 건 말 그대로 다양성, 뭐 포용성과 완전히 대체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효율의 핵심인 자원을 덜 쓰면서 무언가를 신속하게 이뤄내려면 사실 다양성이라는 게 상당히 보존하기는 어려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이제 인구가 많고 5,100만 명이 넘는데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쓸 수 있는 자원을, 뭔가 기술을 개발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냈을 때 사실은 수익이 가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돈이 있고 소비력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사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탄생이 많은 것들이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예전 같으면 기술이란 게 뭐 자동차라거나 어떤 그런 소비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기술은 되게 묘해요. 저는 ICT 기술이라던가 뭐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유튜브도 쓰고 계시고 뭐 카카오톡도 쓰고 있고 페이스북도 쓰고 있는데 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쓰는데 돈을 안 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공공재랑 되게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모두가 다 쓰고 보편적으로 쓰고, 근데 돈이 뭐 추가로 들지는 않고 내가 인터넷망이랑 스마트폰만 있으면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예전엔 공공재였는데 지금은 기업이 운영을 하고 이제 광고로서 수익을 얻고 뭐 그런 것들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이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게 개인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 때문에 생긴다라는 개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 공간 성수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입구에 층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입구에 층계만 있는 건물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왜냐면 모두 다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냥 뭐 층계로 하는 게 다들 그렇게 하고 뭐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층계로 딱 만들자라고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만든 건물이 자동적으로 이제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애라는 거는 사실은 이 건물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분의 개인 특성 때문은 아니거든요. 만일에 건물이 처음에 입구에 경사로가 있었다면 장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똑같이 뭐 외모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혀 외모는 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라는 게 장애란 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 때문이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 사실은 사회 인프라라던가 이런 개념을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서 부대표님이 계속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술을 개발하고 뭔가를 만들 때 이 사람도 생각해보고 저 사람도 생각해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됐을 때 사실 장애라는 거라는 그런 차별적인 것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만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포용이나 이런 거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그 카이스트에서 퀄리티브 라이프 테크놀로지 앤 소셜 팔러시라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장애인, 노인,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과 사회 정책에 관한 수업인데 이제 그 수업에서 들어오면 처음에 해야 되는 게 그 노화 체험복이라는 에이지 숱을 다 학생들이 입어봐요. 그걸 입으면 이제 80세 노인같이 몸이 변해요. 뭐 녹내장, 백내장도 있어 눈도 흐릿하고 장갑을 껴서 손 촉각도 되게 무뎌지고 그리고 허리도 잘 안 펴지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신체적인 그 제한이 있게 되는데 그거를 한 30분 정도 학생들이 입고 스마트폰도 해보고 뭐 자판기에서 뭐 커피도 빼보고 뭐 이러면 세상을 보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지 30분 만에 그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뭐 그 중에 한 학생은 알고 보니까 자판기가 동전을 밑에서 꺼내면 굉장히 이게 차별적인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구부릴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수업 시간에 복지국가론 수업에서는 많이 하는 게 이제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과제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또 학생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공원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돈 내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돈을 내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학부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2, 3학년 학생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불평등이라던가 뭐 불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포용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뭐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나는 그냥 기술을 개발하니까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이상은 이제 그렇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기술이 너무 큰 파급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포용이란 단어를 썼는데 사실 포용은 조금 부드러운 단어고요. 이제 뭐 사회복지학이라던가 어떤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 차별 그 사회적 배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배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됐는데 사회적 배제를 바꾸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좀 부드러운 게 포용이에요. 사실은 시스템은 유지하되 누군가를 더 포함하자라는 이런 개념인데 저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왜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하고 자기 스스로 연습해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시간도 필요하고요. 요즘 뭐 피로사회라고 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주어지고 또 이런 포럼에도 오시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술 자체가 포용성을 높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노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주셨고요. 그리고 효율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는 게 과연 포용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해 주셨고요. 저는 들으면서 기술을 온전히 시장에 맡기는 순간 사실은 저희들은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하면서 토론을 들었습니다. 토론 감사드리고요.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 책임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언론진흥 오세욱입니다. 네, 말이 앞서서 저는 고백하자면 노안이었습니다. 앞에 이 문서를 적었는데 사실 잘 안 보이는데요. 안경을 벗으면은 잘 보입니다. 근데 제가 노안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제 상사들이 왜 그런지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얘기도 아마 그거랑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아까 발제자 그 박원익 대표님께서 그 역사적으로 그런 판단은 비유색 인종이 해왔다라는 말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 따르면은 AI 컨퍼런스의 발표자 중 여성은 18%, AI 관련 교수 중 80%가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등에서 다양한 투명성 리포트를 내고 있지만은 여전히 분야를 좁혀보면은 페이스북의 AI 연구 직원 중 여성은 15%에 불과하고요. 구글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글 인력의 2.5%만 흑인이고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도 4%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늘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근데 각자 그 웹툰 송곳에 보면 선언 위치가 다르면은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선언 위치가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구성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그러한 문제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아마존에서 개발자 채용을 AI에게 맡겼다가 채용 다양성 문제 때문에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적용된 기술이 문제였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보다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기술이 반영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I 분야는 현재의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한 심층적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이 단순히 그럼 이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냐, 그것이 정답이냐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늘리면 정답일 것인가? 절반으로 정확히 맞추면 정답일 것이냐? 아니면 그럼 다양성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정답이 어디에 있다. 그것들은 저희가 아까 그 여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여정에 있는 것이지 어떤 그 목적점을 정해놓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종과 젠더와 관련한 AI 시스템을 활용한 분류, 탐지, 예측 등에 있어서는 심급하게 재평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잘 인지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정말 많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대표적으로 이제 탈편향 알고리즘을 하는데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편향성이 확인될 경우 이 데이터들을 제거하는 방식들입니다. 이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의 직업과 관련해서 주부, 간호사 등 극단적 편향성이 있을 거고 이 직업들은 여성과 관련해서는 직업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들을 수정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방식이 동의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처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자체의 편향성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제거 또는 변환하여 근본적인 차별이 제거하도록 방식이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훈련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허용하면 전처리 기술이 사용 가능해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처리 기술은 모델 학습 과정에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최첨단 학습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기계학습 모듈에 대한 학습 절차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모델 학습 중에 변경 사항을 함수에 포함시키는 통합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처리 기술은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나 학습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할당당 네이블에 사후에 다시 네이블을 할당하여 학습하도록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진짜 현재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동원한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구글의 와디프 툴이라든지 IBM의 AI 페어니스 360,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어런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입해서 자동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이용자가 기계학습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차별 요소, 성이라든지 젠더라든지 아니면 인종이라든지 그런 데서 차별적 요소가 있을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탐지해서 데이터에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둬서 그 비중을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모델이 잘못 설계되어서 그런 그 편향이 담겨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탐지해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젠더, 인종 등 이미 명백한 편향들을 수정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려는 기술들의 작동 과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편향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이 기술에 있어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향일 수 있다라는 것은 제시하는데 왜 편향인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편향을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수정했는지의 과정을 알 수 없고 그 결과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툴들에서 모두 다 결과 데이터는 제공하는데 왜 이렇게 수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50대 50으로 정확하게 맞추면은 편향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인구 비례 할당에 따라 가지고 이 지역에서의 인구 비례 할당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정확한 것이 그 공정한 것인지 다양한 것은 다양성 그대로 구현한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경험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루다 문자뿐만 아니라 이제 공정함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편향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것이 공정함이냐, 그래서 공정함을 AI가 인공지능 기술이 공정함을 구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한 메타 연구한 논문인데 그 수학적으로 계량적으로 공정함에 대해서 정의한 논문들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은 그 메타 30여 개의 공정함에 대한 정의들 중에서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개념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공정하면은 저기에서는 또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결국 예전의 인간들은 전부 다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케이블에서 저는 IPTV를 보는데 IPTV에서 드라마 채널에서 전원일기를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전원일기에 보면은 밥상을 따로 먹어요. 근데 지금 만약 저희가 그렇게 먹고 있으면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런 전근대적인 그러면서 근데 만약에 어떤 AI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간들의 삶을 학습하겠다 그러면서 케이블에서 IPTV에서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채널을 학습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1980년대 관점에서 그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근본적으로 갖는 한계는 학습하는 모든 데이터가 현재의 관점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학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저는 내일 조금 더 발전해 있을 겁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인간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도 아니던 간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든 인지를 통해서든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기술이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설계를 한다든지 완벽하게 가이드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를 그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인류를 행복하게 좀 더 낫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적인다기보다는 일단은 그들의 선한 의도를 믿고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오는 결과물들의 문제점을 현재의 상식 수준에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자동화된,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어떤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의사결정이 사회적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사람의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을 정확히 예측해내주는 기술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언론사들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전에 골상학과 다른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기술을 악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적 취향 함부로 드러내는 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 기술을 폐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방식으로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 만드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감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 개발자들이나 기술을 만들어 나간 사람들이 귀를 좀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어떤 사전적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걸 준수보다도 사후적 감시의 결과물들, 저는 그걸 좀 언론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들의 결과물들에 대한 감시 결과들을 좀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또 하나의 과정으로,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이게 다 정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리고 편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요청하고 또 만든 쪽에서는 끊임없이 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토론 들으시면서 우리 발제를 해 주셨던 박원익 부대표님께서 조금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뭐 굳이 덧붙일 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오 연구원님께서 이제 과거의 데이터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모든 게 잘못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점을 이제 지적한 게 아까 팀닉 게브루가 쓴 논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블랙 라이브스 매러 같은 운동이 최근에 일어났는데 이런 거는 과거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AI가 그 언어의 뉘앙스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이건 뭐지? 라고 이렇게 AI가 제대로 인식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험을
지적을 한 내용이 그 논문의 내용이어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런 거를 조금 사후에 조금 교정하거나 좀 이렇게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술의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자체를 조금 기술이 포용적이다 이렇게 믿지 말고 조금 인간이 인문학적으로 더 개입해서 제도나 이런 걸로 교정할 수 있으면은 많이 조금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